오늘의 불안을 내일의 기회로 바꾸는 시간 6월 25일 오늘 경제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예고된 코스피의 불장 예고됐었기 때문에 잘 간 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못 갑니다. 이 새벽부터 잠을 빨리 깨신 분들이나 잠을 설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안녕했고 맞아요. 여기에 따라서 투톱도 안녕했는데 항상 씁쓸한 건 쏠림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도 어쩔 수 없나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 좋았던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게 낫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상승의 흐름이 빨리 확산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장 마감 상황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는 5.42% 상승했습니다. 8,930까지 코스피는 올라왔고요. 어느덧 이제 9,000포인트, 다시 70포인트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2.36% 하락, 887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너무 상반된 흐름 일단 심해졌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 수급은 어땠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에서는 반면에 또 외국인은 코스닥은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개인도 코스닥을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외국인 오늘 8,711억 원의 코스피를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12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자, 기관 오늘 3조 3천억 원가량의 물량으로 코스피를 매수한 것. ETF 자금들이 많았다라고 같이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됐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닝서프 마이크론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다시 봐도 대단한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예상 355억 달러,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훨씬 상회하는 414억 달러가 발표가 됐고요. EPS도 그만큼 상회했습니다. 더 대단한 건 바로 GPM이었습니다. 80%만 넘어도 이건 믿음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무려 84.9, 거의 85%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가이던스 또한 좋습니다. 다음 분기엔 이제 500억 달러를 벌겠다. GPM도 더 끌어올리겠다. 86% 수치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사실 많은 분들은 이번에 LTA를 좀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SCA가 나왔네. 근데 그 SCA가 구속력이 좀 있는 3년에서 5년을 묶어둘 수 있는 SCA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깐 뭐 술렁일 수는 있었겠지만 마이크론이 잘 대처를 했습니다. Take or pay, 물건을 가져가거나 돈을 내거나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속력이 강하다. SCA지만 거의 LTA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에 대한 이야기, 자신감이 충분히 더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마이크론의 이 장 마감 후의 주가 상승을 함께 볼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확정. 무엇이 확정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정. SK하이닉스 7월 10일 ADR 상장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기존 됐던 게 이틀 전에 이 소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원래 SEC에서 이제 한번 보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사실 날짜가 뭐 정해져 있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도 있죠. 자, 무려 45조 규모가 조달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수요 예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또 해외 IB들도 관심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에서 또 높은 인기를 구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마이크론 실적 봤듯이 SK하이닉스는 더 좋겠다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도 좀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ADR과 관련된 이 지분 가치와 관련된 종목들이죠. 하이닉스 당연히 올라가고요. 스퀘어도 오늘 5.56%, 그리고 오늘 SK 지주사가 무려 20%나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SK 스퀘어를 두고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56% 상승은 했지만 오늘 프리마켓에서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또 어떤 신호인지도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쏠림. 말씀드렸다시피 쏠림이 오늘도 심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만 비교해봐도 올라가는 차트, 내려가는 차트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도 너무 현저하게 좀 갈려져 있죠.
더 쏠림이 좀 심해졌다라는 거는 코스피는 올라가긴 했지만 상승 종목 수가 장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8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한 때도 있었거든요, 장 초반에. 하지만 294개 종목으로 하락했고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자, 하락 종목 수 1284개의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어가는 게 현재 이제 4월 2분기 들어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입니다. 알테오제는 장 막판에 아쉽네요. 조금 이제 상승폭을 축소했고요. 에코프로비엠 5%대 하락,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은 했으나 강보합권이고요. 코롱티슈진, 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모두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론이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더 좋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전망도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대책을 세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기다렸던 마이크론의 실적이 공개가 됐고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달이면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도 공개가 됩니다. 여전히 이 투톱만 봐야 하는지, 이거 시야를 좀 넓혀야 할지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 인사이트랩 문서진 대표,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 발빠르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열어볼게요. 마이크론 역대급 실적이었습니다. 온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마이크론의 역할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덕분에 상승을 해줬던 하루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우리 문서진 대표님이 숨을 돌리실 동안 정경민 팀장님께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키워드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가장 많이 집중을 받았던 건 뭐 GPM, OPM, 그리고 SCA라는 단어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볼수록 이게 LTA랑 뭐가 다른 걸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네. 진짜 차별화되고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LTA, SCA가 그 단어가 주는 거에 비해서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물건 남아 돌면은 이제 PBR이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이런 좀 사이클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공급자의 좀 권력이 좀 막강해지니까 그러면 그냥 장기적으로 싸든 비싸지든 그냥 일정한 가격으로 우리 제품들을 사가라라고 놓는 이제 그런 제도에 있어서는 뭐 똑같은 이제 그런 상황, 똑같은 이제 그런 이제 흐름. 뭐 그런 제도라고 좀 보시면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마이크론의 이 실적 그렇게 좀 뜯어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엔비디아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나라랑은 영업이익률을 좀 산출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맞아요. 예, 미국은 매출 총이익을 좀 가져가는데 팔자를 봤다는 거 아까 앵커께서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어떤 공급자의 우위의 지위가 아직까지 굳건한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이제 병목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저는 이제 얼마만큼 마진을 남겨갈 수 있는가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LTA냐 STA냐라기보다는 그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뭐 1,000원 팔아서 850원을 남겨갈 수 있는 그거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에도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을 환호하게 만든 어떤 핵심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넘버 3가 이 정도였으면 넘버 1, 넘버 2는 얼마나 더 잘 나올 그러니까요. 것이냐 그 이제 기대치가 오늘 시장의 주가로서 완전히 좀 투영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그 장기 계약 어떻게 보면은 좀 미국 그 메이저리그 비슷한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이제 2명의 선수가 한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미국으로 네. 어떻게 보면 좀 진출해가고 그것도 이제 뭐 단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 연봉 계약을 통해서 한두 시즌 조금 부진하더라도 그 정도의 값어치를 꾸준하게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 좀 비유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위스퍼링 넘버라 그러죠. 소위 뭐 스트릭 컨센 뭐 이런 수치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동력이 되지 않았나라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상승 그리고 향후에도 이 쏠림에 대한 흐름은 더 짙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보고 있어요. 더 높은 곳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핵심은 저는 매출 총 이익률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수치를 던져줬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진짜 84.9 매출 총이익률. 저거는 지금 그러니까 소프트 업계에서나 가능한 수치예요. 소프트 업계에서도 저게 되면은 대단한 건데 제조업에서 84.9%는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경영진 코멘트도 마이크론의 기록적인 이 3분기 실적과 더욱 강력해진 4분기 전망은 AI 시대에 메모리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 수치. 문서준 대표님,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니까 마이크론이 목요일마다 실적 발표를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저번 분기 때도 사실 두 분과 함께 GPM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와, 가이던스 86% 나왔거든요. 네. 더 올린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제 약간 여기서 걱정되는 건 이제 뭐 이제 다음 4분기는 뭐 어떻게 또 얘기 나오겠죠. 90%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뭐 그 4분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다음 분기까지는 여전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상승세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확실하게 HBM 쪽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조금은 낮아요. 아무래도 3사가 지금 모두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70% 후반대가 나쁘진 않죠. 굉장히. 그리고 HBM 자체가 워낙 또 이제 그 ASP도 높은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율이 완벽하게 안 잡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가 나온다면 만약에 수율이 잡혀서 최저가까지 나온다고 하면 그쵸. 확실하게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되면 삼성전자 쪽은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만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만 놓고 보면 90%도 나올 수 있겠다. 매출 총이익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지금 범용 메모리 쪽은 추가적으로 뭐 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적화도 다 돼 있고 추가적으로 투자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을 그대로 다 이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러면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이 정도로가 된다면 특히 이제 범용 메모리 쪽에서의 익스포저가 가장 큰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물론 다른 기업들의 그러니까 다른 이 사업부의 믹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저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전체는. 네. 근데 반도체 사업부만 놓고 보면 만만치 않은 수익이 나올 것 같다. 다만 HBM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수율을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HBM 사업부 쪽에서는 조금 마진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낸드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범용 쪽 D램 쪽에서는 또 엄청난 수익이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도 더 높은 기대 영업이익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건 전교 1등이 얼마나 더 잘할까 하는데 그렇죠. 네. 전국 1등 할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하나 더 지금 더 열어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느껴지지만 영업이익률 높아진 걸 지금 당장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선희 대표님, 지금 마이크론이 일단 포문을 제대로 열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일 수도 있겠죠. 다음 주 중 아니면 다음 주 그 2주 후 초가 될 수도 있을 거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자, 지금 영업이익 컨센이 한 80조 후반대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드는데 100조 나오지 않을까요? 100조 나온다면은 네, 이거 100조 흡족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시장에서. 아니 지금 시장이 이제 마이크론 실적 봤으니까 100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실제로 더 나오려면 한 110조 나와야죠. 분기 100조. 와,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네, 진짜. 근데 제가 보니까 마이크론의 3등이 저만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3등의 영업, 흔히 말하는 영업력으로 저 정도까지 했다면 그러면 1등, 2등은 훨씬 더 제가 보기엔 많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들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100조 이야기 분명히 나올 것 같고 100조 찍으면 오히려 100조 찍으면 실망할걸요. 지금 분위기면 한 110조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조가 나오면 그럼 실망 매물이 오히려 나올 수도 그러니까 있는. 세론이 나오겠다는 거죠. 아, 그런 상황을 100조가 좀. 나오면, 100조 정도가 찍히면.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고 기대를 해야 하는지도 헷갈리는 상황이네요. 그럼 마이크론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정경미 팀장님?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 여러 가지 CEO들의 코멘트를 두고 마이크론 PER이 지금 한 8배에서 9배 정도인데 이번 이야기들로 12배, 15배까지는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적정 PER 이제 열어놓는다면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과거 이제 코로나 시기 지금하고는 이제 위상이 많이 다를 텐데 이제 과거의 시계열로 좀 추정을 해보면은 17배, 18배. 물론 이제 그때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PBR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던 이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회귀를 해서 PR을 좀 선정을 해보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17배, 18배 정도까지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꼭 그 시점하고 비슷한 PER을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당위성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약간 이제 오버슈팅은 좀 있겠습니다만 너무 과열이다, 너무 오버다 이런 얘기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7배, 7배 언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강세장의 유효 기간은 아직도 크게 더 남았다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마이크론이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지금 한 1,200불 하나요? 그 마이크론 한 주의 가격이 예, 거의 그렇습니다. 대부분 1,500불을 넘기는 목표 주가를 좀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넘버 3로서의 이제 저 정도의 어떤 가이던스와 거기에 맞는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한다면 지금 300만 원 후반대의 평균 목표가로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40만 원 중후반에 놓여 있는 목표가가 이제 평균적으로 놓여 있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도 저는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삼성전자가 하루에 1조를 벌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3개월 1조. 동안 90조 초반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문선임 대표님 말씀처럼 100조 정도는 나와야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 들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봤을 때는 7, 80조 정도는 시장에서는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미국의 ADR이 발행이 됐을 경우에는 과연 지금 넘버 3인 마이크론이 받고 있는 저 밸류에이션, 저 멀티플을 SK 하이닉스가 적용을 받고 그 미국장에서 그 밸류에이션 상향되고 멀티플 상향되어 있는 SK 하이닉스의 값어치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주가에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가 나오기 이제 그런 이벤트는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팩트가 되어버리니까 그 직전까지는 SK 하이닉스의 어떤 속도감이 조금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좀 덧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장 마감 후에도 계속 상승하네요. 18.2% 상승하면서 팀장님 얘기한 대로 1,239달러 현재가 대단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또 강한 강세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ADR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문선희 대표님. 근데 요새 조금 뭔가 스트릿에서 삼성전자 ADR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시총 1위에 굉장히 좀 목을 매는 것 같아요. 본인들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긁혔다라는 거. 왜냐하면 보니까 삼성전자 자체에서 그렇게 리포트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우선주까지 우리 입장에서 너무 구차한데. 커뮤니케이션실에서 맞긴 한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시총 1위 수성에 대한 흔히 말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ADR물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안 하겠죠. 조금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상장되고 나서 흐름을 보고 본인들이 할 것 같은데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할 것 같아요.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할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팀장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ADR물 관련 부분은 분명히 상장이 되고 나면 상장되기 전에 확실하게 기대감으로 반영이 다 될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장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그만큼 이제 ADR물이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 있냐에 따라서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아비트리지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국내 쪽에도 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ADR물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스페이스X를 되게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장하는 게 좀 고점일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SK 하이닉스 ADR물은 굉장히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삼성전자가 안 할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주주총회에서도 주주들이 요구할 것 같아요. ADR물 해라. 왜 안 하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ADR물이 하이닉스가 실패했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ADR물 자체도 일종의 딱 유증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성공한다면 확실하게 주주들도 계속 그걸 요구를 할 거고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그 상황을 보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ADR 하나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1000조 가까이 따라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금 오바를 하긴 했지만 정말 많이 따라온 수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ADR 한다면 SK하이닉스 본 거 있으니까 그만큼 또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SK하이닉스 ADR 관련해서는 정영민 팀장님, 오늘 하이닉스 본주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퀘어가 평소 퍼포먼스랑은 좀 다른 주가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ADR 날짜 나왔잖아요. 이거 좀 이슈 소멸인 겁니까? 이슈 소멸이기보다는 이제 이 바켓 뭐라 그럴까요? 이 이제 그릇이 거의 다 이제 차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프록시 현상, 다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수급적으로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릇이 거의 다 찼다라는 걸 좀 뭐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본주를 뭐 ETF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약 때문에 이제 다 채운 그런 물량들이 이제 그거를 대안할 수 있는 쪽으로의 어떤 주식 매수, 종목 매수가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S7, 미국의 M7이 있다면 한국에는 S7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삼성물산, 그리고 이제 주 SK, 지주사로 볼 수 있는 SK. 이렇게 해서 이제 7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뭐 어떤 본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회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SK스퀘어도 지금 거의 다 찬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SK스퀘어 뭐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의 지분 들고 있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50조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우리나라 시장의 넘버 3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록시 SK하이닉스를 담을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에서의 어떤 그릇이 거의 다 찬 상황이어서 요게 이제 SK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저희 브로커들 쪽에서는 이제 수급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제 S7의 어떤 이제 순위가 좀 변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SK스퀘어도 어쨌든 지금 메이저의 수급으로서는 조금 이제 뭐랄까요, 속도감이 좀 옅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대안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주사 SK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K가 이제 SK스퀘어의 역할을 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좀 높아져서 주 SK의 움직임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시각도 예,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주 SK 그럼 지금 좀 보는 게 매력적인 구간도 있다고 보세요?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이제 바로 그 모회사고, 네. SK스퀘어의 모회사로 그쵸. 보면 SK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SK하이닉스의 배당금이나 여러 주주 친화책이 스퀘어에 영향을 줄 거고, 스퀘어가 그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위에 있는 SK도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꽉 차버리는 SK스퀘어보다는 SK 쪽의 어떤 운신의 폭이 지금은 조금 열린 그런 상태다. 이제 프록시 현상인데 어디까지나 이건 본주가 잘 나간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런 대안주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본주 SK하이닉스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개인의 어떤 성향, 예,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제 어떤 개인의 그 전략에 맞춰서 이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의 그런 관점, 개인적인 관점은 그냥 본주가 네. 예, 가장 좀 어울린다. 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선주 대표님, 근데 이제 오늘 마이크론 실적 너무 좋고 요거를 말미암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을 건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조금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또 곡소리가 나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맘 편히 그냥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메모리. 아니 확실하게 그건 맞죠. 지금 이 메모리 가격을 저도 이게 거의 90% 가까이 나오면 네. 이 비용을 결국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부담 이야기는 나올 겁니다. 부담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이 흔히 말하는 AI 투자 자체가 그럼 일반적인 산업의 투자가 아니잖아요. 약간 군비적 경쟁이 돼버렸잖아요. 뭐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누군가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은 멈출 수 없는 경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면 비싸다고 해서 안 할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는 하겠죠. 이렇게까지 비싼데 할 거야라고 하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서 저는 투자는 할 것 같아요. 투자는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항상 AI 버블론을 계속 만들어내는 요소로는 작용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비싼데 자금 조달할 수 있어가 되는 거고요. 자금 조달 관련 부분에서 이제 우려감이 없애려면 미 국채 10년물이 그러니까 4%대 미만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금 조달 흔히 말하는 우려감 또 이제 해소가 되면서 조금 나아질 건데 지금처럼 10년물 기준으로 4%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야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이게 아직까지 그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는 아닐 것 같고 확실하게 M7 쪽에서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 쪽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기술주 내에서도 미국도 확실히 그냥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가지 그래서 사실 M7 쪽은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당장 메모리 반도체에 그러면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애플 보세요.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환경인 거예요. 예,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비슷한 질문으로 정영민 팀장님 생각은 또 어떠세요?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그래프들을 봤던 것 중에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프리 캐시플로우의 어떤 거의 이제 수직 낙하로 하는 그러니까요. 이제, 그들의 이제 현금이 이제 수직 낙하가 거의 이제 뭐 고갈되어 가는 수준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정말 이제 수직 낙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돈을 메모리 반도체 혹은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이제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싹 쓸어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여기 이제 저는 이 장을 결국에 이제 끝낼 이 반도체 상승장을 끝낼 요인은 저는 이제 매크로에서 찾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더 이상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은 AI에 투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외부의 자금을 끌어오기 어려울 이제 그런 시점이 와서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한 개 정도가 이제 만세를 부르는 순간이 이 랠리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뭐 자금이 막힐 일도 없고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기까지는 조금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스톱하는 순간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는 더 이상 그 하이퍼스케일러가 아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유통기한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뭐 내년 한 1분기까지는 큰 걱정 없이 이 사이클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AI 쪽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지금까지는 좀 투자겠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PF 투자 같이 이제 뭐 땅을 사고 뭐 또 건축 비용을 이제 조달하고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모델이 들어서 수익성이 좀 발생하고 난다라고 하면 다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좀 상승을 하고 그게 또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들면 이 사이클이 더 연장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는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금리나 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프리 캐시플로우에 남아 있는 여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반도체에 투자할 여력은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다. 뭐 아직 조금이 아니라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버블론을 어느 정도 일으킬 수 있는 단초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본격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 100기를 드는 순간 결국 그 100기를 드는 게 누군지도 참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오늘 이 시장에서 가장 주된 이슈였던 부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서진 대표님, 정치적 관점 떼고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들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재용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합니다. 호남 지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호재인가요? 호재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다 짜져 있는 로드맵들이 다 있잖아요. 계획들도 다 시간도 다 있는데 갑자기 왜냐하면 뭐 예전부터 호남에도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나마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그 기존에 있던 거 그러니까 용인에 있던 걸 떼서 갈 것 같진 않아요. 떼서 갈 것 같진 않고 그냥 새로운 걸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흔히 말하는 기업가들의 언어일 수도 있는데요. 한다라고는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용인 걸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새로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10년이에요. 지금부터 10년 후 정도입니다. 빨라도 5년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 5년 또 흔히 말하는 라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텃닦기 끝나는 구간이 5년이고. 첫삽. 네. 그게 5년이니까 아직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거기서 만들어서 공장이 가동되는 시기는 10년이니까 우리가 그걸 뭐 지금 미리 확정 짓는 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어쨌든 그쪽은 흔히 말하는 그 친환경 전기들이 많으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것들이 집중돼 있으니까 전기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죠. 네. 그쪽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죠.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그 내가 돈을 그만큼 주면 나는 광주든 뭐 전남이나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고급 인력을 수급하는 데는 그래도 수도권 내에서의 수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적으로 인력이 갈 수, 그러니까 있을지 말지 부분도 좀 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만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흔히 말하는 부수적 협력업체들도 같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는 지금 수도권 쪽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잖아요. 클러스터가 완성이 돼 있기 네. 때문에 거기서 뭔가 하나를 추가하는 게 훨씬 더 기업들 입장에서 비용이 싸게 먹히는 거지, 완전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지만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어쨌든 더 늘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즈가 늘어난다라는 거 입장에서는 뭐 GDP 관련 쪽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긴 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 문서준 대표의 이야기처럼 정현민 팀장 이제 오히려 이전하는 게 이제 뭐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또 손해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은 증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주가의 흐름은 없다라는 거는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서 그렇게 좀 기대감은 안 가져간다라고 보는 건가요, 시장에서? 아직까지 근데 너무 먼 얘기라고 좀 생각하는 네. 부분이고, 이 자체는 이제 다소간의 어떤 좀 정치적인 게 좀 많이 좀 끼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뭐 어떤 증설이나 또 뭐 증설 스케줄이나 뭐 이제 어떤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후공정 쪽으로 좀 간다라고 이제 약간의 뭐 청사진 정도만 나와 있고 네.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오늘 이제 소부장 종목들은 뭐 전반적으로는 좀 조용한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요. 이제 이게 확정이 되고 뭐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되고 어떠한 이제 공정에 있는 것들이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선정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증설 이슈는 좀 닥쳐 있는 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좀 갈 수 있는 역시 이제 전공정 쪽이 조금 더 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건 이제 오사트 쪽이잖아요. 근데 마침 또 삼성이 6월 말 정도에 그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제 수주가 한 2개 나올 것 같다라는 루머가 좀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자사주 한 100조 정도를 들여서 그게 나중에 이제 ADR로 이제 이렇게 맡겨질 그런 좀 그 디퍼짓으로 사용될 것이다. 뭐 이런 좀 이 소문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나는 뭐 한 80조, 90조 정도의 이제 자사주에 대한 이제 얘기가 조금 이제 뉴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파운드리에 관련돼서는 수주 소식은 그냥 썰로만 지금 오픈 AI가 네. 하나 껴있고 뭐 이렇게 좀 나오다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 조금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뭐 전남권의 어떤 클러스터 조성 또 뭐 후공정에 관련된 뭐 이런 뉴스와는 저는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너무 좋았는데 코스닥은 또 여전히 하락을 했습니다. 문서준 대표님, 자 일단은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공백기일 수 있거든요. 지금 내일부터의 기간을 다시 좀 순환매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있다고 보세요? 오늘 흐름 보면서 순환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바이오가 좀 움직이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계속 또 빠지잖아요. 이게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상장 하지 않는 이상 이 쏠림 현상은 특히 중소형주 쪽으로의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SK하이닉스 그 레버리지가 30% 나오는데 개별 종목 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일각에서는 대형 빅 종목이 하나 생겨났다라고 할 정도로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용민 팀장님, 지금 그래도 유가가 $70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에 대한 금리 인상 부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순환매 이런 기대감은 좀 어떠세요? 근데 이제 또 좀 환율이 1,500원, 1,600원이 거의 고착화되어 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물가에 대한 이제 영향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매크로 환경,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네.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또 2번 한다고 좀 얘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고 PER, 뭐 고 멀티플을 받고 있는 이런 코스닥의 상황은 사실 이거를 깰 만한 어떤 좀 촉매가 나와야 되거나 또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깰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 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코스닥과 코스피의 어떤 이런 좀 쏠림, 이런 좀 차이는 당분간 단기간에 좀 깨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서준 대표와 정경민 팀장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증시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32강을 진출하는 경우의 수는 따져봐야겠지만 반도체는 경우의 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새벽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AI 픽아웃에 대한 우려를 많이 잠재운 건데요. 코스피 5% 상승하면서 마감했지만 반면 코스닥은 오늘도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으로 장 마쳤습니다. 대형주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정규장 중에는 유가증권 시장 1위 쟁탈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다시 삼성전자가 5% 강세로 1위 자리 탈환했고요. 35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ADR 상장 모멘텀 받아가면서 오늘은 한풀이 하듯 삼성전자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3% 넘게 오르면서 29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장 후반에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정규장에서 189만 원 선에 거래 마쳤는데 현재 19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는 24시간 가동된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전력 먹는 하마인 셈입니다. 전력 공급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 업체인 썰런이 테슬라와 함께 가상발전소를 만든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간밤 썰런 주가 미증시에서 급등했는데 특히 SK그룹이 썰런과 함께 미국의 가정용 에너지 솔루션 합작사를 세웠기 때문에 SK 계열사들이 더 강하게 상승 탄력 받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는 SK 오션플랜트가 19%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인 대명에너지가 17%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마녀공장 화장품주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소식 덕분이었는데 오늘도 1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하면서 양자 관련주인 엑스게이트가 연일 급등세 보여줬는데 오늘은 1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로키텔스케어도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도 16% 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활발한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거래량 쏠리면서 4%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되면서 타이어 수요도 덩달아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천만 대를 넘어섰고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대 수도 지난해보다 무려 5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용 타이어는 가격이 더 비싸고 교체 주기는 더 짧아서 타이어 업계엔 수익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SK 오션플랜트, 엑스게이트의 거래량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과 특징주까지 모두 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도 함께 대비해 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의 실적을 앞두고 경계심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다만 장 마감 후 압도적인 실적이 나오자 애프터마켓에서 마이크론은 15% 넘게 오르는 등 투자 심리가 폭발했습니다. 3대 지수 선물은 일단 다우는 강보합권이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 중입니다. 주요 이슈들 살펴보시죠. 마이크론의 호실적,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나스닥행,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실무 회담 예정까지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시죠. 마이크론이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코멘트 모두 완벽했는데요. 실적 보시면 시장 컨센 그리고 위스퍼링 넘버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는데요. 조정 매출 총이익률은 84.9%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4분기 가이던스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15.84% 급등했습니다. 이어진 어닝콜도 완벽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이 수요를 언제 따라잡을지 모르겠다. 공급 부족은 계속될 거다 였습니다. 여기 SCA 계약 16건을 체결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마이크론은 디램 생산량의 약 20%, 낸드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확보했습니다. 마이크론의 훈풍 제대로 받은 SK하이닉스는 다른 기회도 생겼습니다. 우선 ADR 상장이 확정된 건데요. 우선 7월 6일 수요 예측을 시작으로 로드쇼를 진행하고요. 9일에는 공모가를 확정한 뒤 그렇게 준비를 마친 하이닉스는 10일에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닉스는 최대 1,700만 주를 신주로 발행하는데요. 이렇게 조달된 자금 45조 원은 시설 투자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이 신주 발행이 기존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증권가에서는 상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평가 효과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죠. 협상이 그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30일쯤 스위스에서 이 실무 회담을 진행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역시 주요 쟁점은 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사찰단에 이 미국 조사관 참여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란은 아직 사찰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국제 유가는 이제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5월 PCE가 발표됩니다. 우선 주요 기관들은 전년 대비 4.1%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4월 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던 3.8%와 비교해도 상승폭이 더 확대될 거라고 전망한 겁니다. 또 근원 PCE도 3.4%로 4월의 3.3%보다 높아졌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만큼 오름세가 강화된다면 긴축 기조도 같이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1분기 GDP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5월 내구재 수주도 나와서 이 경기와 소비 흐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한 가운데 시장은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주요 지수 상승을 견인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가는 8월을 시작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 I think there is a bit of broadening in U.S. equity markets, right? Perhaps consumer stocks, stuff like that. So really the broadening in the U.S. equity market, that can continue. That's number one. So I think for the next month and a half, 2 months, probably still pretty good. Still pretty good activity surprises. In August, I think then you want to take a couple of chips on the table, both on the rate side in that U.S. versus European duration call, but also perhaps really leaning a bit more into that European story. 네, 부의 갈림길 저자시죠.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드컵 이야기도 많고 이제 월드컵 하면 고트, 메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많죠. 저는 또 시장에서 사실 고트는 저 단장님이라고 네,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신간 또 이제 책을 또 내주셨어요. 네네. 부의 갈림길. 네네. 여기도 5가지 갈림길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여전히 여기도 변동성 이야기가 네,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하나 둘씩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FOMC 네, 먼저 가볼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단장님은 오씨 신임 의장의 이제 새로운 파격적인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전도표를 그렇습니다. 찍지 않고 그런 것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좀 이제 눈여겨봤는데 이제 점도표 찍지 않은 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워시 신임 의장은 이미 이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걸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연준이라는 조직이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쵸. 무언가 이제 합의체 조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 위원 19명이 같이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 바꿔. 이렇게는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 자신이 생각하는 것 중에 최소한 액션을 할 수 있는 거는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무엇을 느끼게 하냐면 아무것도 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 정도부터 바꾸는 걸 보면은 사실 포석을 두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점도표를 찍지 않은 걸 딱 보고서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워시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 성명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 같아요라는 가이던스를 주거든요. 네. 그 가이던스를 거의 다 줄였어요. 그리고 기자회견 할 때 워시한테 기자들이 질문하거든요.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감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거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탁탁 쳐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못 보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나는 변화를 줄 거야라는 시그널을 주는데 네. 조금 더 포커스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퍼포먼스적인 면모가 더 강하게 부각됐던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FOMC네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시장은 일단 금리 인상 연내 한 2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워시는 점도표를 안 찍었고 우리 이제 힌트 안 줄 거다 하는데 이 힌트를 찾기 시작하는 게 좀 의미가 있나요? 이제 사실 워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점도표는 위원들이 그냥 찍어보는 거다라고 하면서 연필로 한 거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연필로 했다는 얘기는 지울 수도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 우리는 기존부터 주고 있었으니까 그냥 유지했을 뿐이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워시는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워시가 생각하는 거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건 다르죠. 왜냐하면 시장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짚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되게 중요한 정보야 이런 거죠. 근데 하나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시장은요 연초에 미국이 금리를 두세 차례 인하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징 사이클이라고 해서 24년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년 반 동안 약 2년 동안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 속에 있었거든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금리를 인하하다가 조금 쉬어가고 네. 또 인하하다가 쉬어가고 그럼 지금 인하하지 않고 있잖아요. 멈추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포즈로 볼 것이냐 스톱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예요. 예. 우리 비디오 같은 거 볼 때 보면은 이렇게 스톱하면은 짝대기 2개 있잖아요. 네. 얘를 딱 해놓으면 이렇게 멈추잖아요. 네. 다시 누르면 움직이고 근데 스톱을 하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네모 누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징 사이클에 있다는 거에서 멈춰섰다는 건 포즈거든요. 근데 스톱을 누르게 되면 이징 사이클은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큰 틀에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보여준 건 뭐냐면 그 점도표를 통해서 이징 사이클이 일단은 끝났어요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래요? 연준 위원들의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내릴 줄 알았는데 아니네라는 시그널을 갖다가 연준은 사실상 주었다라고 이번에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 그리고 워시 신임 의장 간의 이 불협화음도 나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좀 나아가고자 하는 뉘앙스가 좀 다를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워시 의장이 네. TF 자기의 네네. 조직을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빌드업을 하는 게 아까 점도표도 그런데 빌드업이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빌드업이라는 말씀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처음 오자마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 보니까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들과 대화를 하려면 일단 연준 내에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좋대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개의 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연준 의장이 워시가 바꾸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해서 대차 대조표, AI와 생산성,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실제 물가 데이터를 어떤 걸 보면 좋은지 요 5가지에 대한 TF를 만들었거든요. 다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되냐면 포석이자 빌드업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 결과가 나오면 내 생각이 이래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같이 연구를 해보니까 연준 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면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지위를 서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바꾸려고 하는 그 빌드업 과정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워시가 AI가 언젠가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기도 했잖아요. 네네. 이게 그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건가요? 저는 방향성을 좀 보여줬다고 보는 게 앞서 우리 점도표 얘기했잖아요. 네. 점도표 얘기하면은 올해는 금리를 2번 인상하는 걸로 보여줘요. 근데 신기한 게 내년에는 금리가 다시 내려와요. 이게 저도 조금 처음 보는 게 금리가 인하된다, 인상된다 하면 인상하면 보통 2, 3년, 인하하면 보통 2, 3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올해 인상하면 내년에 내린대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라는 게 생산성을 개선시키잖아요. 그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문제는 AI가 생산성을 개선시킬 정도로 발전을 하려면 일단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때려 넣어야 돼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러면 당장 눈앞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걸 잡아야 되고 네. 조금 먼 미래에는 AI가 발전하면 물가를 잡아 내릴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금리를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점도표를 보시면 올해는 올리죠. 왜? 눈앞에 있는 물가 올라가는 걸 일단 대응해야 되니까. 하지만 조금 지난 미래에는 오히려 내리죠. 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게 물가를 안정시킬 거라는 기대를 가지니까. 그래서 이번 점도표가 조금 저한테도 독특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네. 독특한 점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큐티. 네네. 네, 큐티를 한다라는 거는 뭐 네네. 이제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뉘앙스 변화는 좀 있었나요? 아니요, 저기 이제 그 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TF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워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연준의 기능을 좀 많이 줄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연준의 역할을. 연준의 역할이 너무 많다라고 좀 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라는 거나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연준이 들어가서 시장을 많이 휘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나와서 필드를 뛰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연준이 나 이렇게 할 거야라고 큰 고래가 들어가서 자기 방향을 암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연준이 되게 큰 힘을 갖는 거죠. 네. 영향력이 크니까 연준은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다라고 워시는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정부나 작은 연준 네. 그런 걸 지향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연준 역할을 축소하는 거에 대한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 아예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면 가이던스 같은 거 안 줬으면 그러니까요. 가이드 안 줬으면 잘하고 있었는데 가이드를 주고 있잖아요. 가이드를 2012년부터 지금까지 줬거든요. 맞아요. 그럼 14년 동안 가이드를 받았는데 갑자기 안 주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뭐랄까 이게 큰 변화가 나타날 때는요. 시장이 적응할 때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될지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적응을 하는 그 기간 네. 길들여지는 구간 아. 그 구간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장님도 이제 항상 FOMC 보시고 지금까지 나왔던 포워드 가이던스 전부 다 항상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그렇죠.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부터 안 한다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FOMC 끝나고 많은 분들 리뷰가 이겁니다. 이제 연준에서 끌어나올 정보가 없다. 예. 뭐 갈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단장님 앞으로 뭘 보시면서 좀 해석을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표라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꺼번에 빼지는 않고요. 조금씩 하나하나 줄여나갈 것 같아요. 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다 죽일 수는 없다고 봐요. 뭐냐면 어떤 건 남겨놓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건 어떤 역할도 하냐면 직접 액션을 하지 않고도 액션을 한 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로 이겨버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쟁을 할 때도 말로 이기는 경우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도 금리 인상한다고 겁을 줘서 물가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너무나 효과적인 거지 않습니까? 실제 트럼프 행정부도 뭐냐면 전쟁을 끝내지 않았는데도 전쟁 끝나는 게 임박했다고 말해서 막 시장을 막 끌어올렸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38번 포워드 가이던스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되게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루트를 전부 다 차단하진 않고요. 굉장히 많이 줄일 거예요. 대신에 그 줄이면 몇 개 안 되는 정보에 사람들의 신경이 훨씬 더 곤두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개는 남겨놔야 그쵸. 결국에는 시장에 어느 정도 힌트는 네네. 물꼬는 터줘야 우리가 뭐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간밤에 폭삭 내려갔던 유가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지정학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좀 마무리가 된 듯하고 시장도 네. 여기에는 크게 주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유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호르무즈가 풀렸다는 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가 막힌 상태에서는 중국이 수입을 줄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거든요. 중국이 수입을 굉장히 많이 줄이니까 사실 유가가 올라가는 걸 상단에서 제어를 해줬거든요. 근데 호르무즈가 풀려나가려고 하는데 중국이 수요를 줄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유가가 좀 많이 내려오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뭐냐면 국제 유가 자체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운송비가 기존보다 많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보험료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을 시키는데 음식값은 그대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배송료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유가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도달되는 그 최종 가격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럼 유가가 예전으로 다 돌아오니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호르무즈에서 중동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조달 코스트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뭘 보실 필요가 있냐면 이번에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아봤잖아요. 처음 막아봤거든요. 근데 막아보니까 다들 쩔쩔 매는 걸 본 거예요.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게 먹히는 맛있는 사탕이라는 걸 안 거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그런 호르무즈 같은 초크 포인트를 갖고 있는 그런 다른 국가들은 이거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거는 뭘 만들 수 있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못했던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아니면 공급망의 불안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미래를 생각하고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하거든요. 그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은 하나의 변동성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고 유가가 좀 자리가 잡혀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모른다. 그렇죠. 라는 미래의 생각이 새로운 좀 들어요. 리스크 같은 것들이 또 예, 등장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환율은 또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오늘 아주 조금 꺾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100을 넘어섰고요. 국내 이제 달러원 환율도 오늘 1,500원, 50원대를 네네. 찍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환율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저도 환율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지금의 환율이 높아진 게 예전처럼 외국인들의 대규모 자본 유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도 있고 정부의 해외 투자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해외 투자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면서 리밸런싱 수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저는 공감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 같아요.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다음에 내려오질 않아요. 네. 그럼 이제 잠깐 생각해 보죠. 제가 최근에도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투자자분들한테 여쭤봐요. 1,400원이라는 환율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작년 이맘때 여쭤봤을 때는 다들 미친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요. 괜찮은데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고환율을 갖다가 조금씩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적정한 환율이 얼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우리의 마음속에 1,150원이 적정이요라면 1,200, 1,300, 1,400이 다 높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1,450원이 적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1,400원이면 낮은 거거든요. 그럼 낮은 환율이면 달러를 사서 들어오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면 달러의 하단이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고환율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달러원 환율이 올라간 게 22년도부터 크게 뛰었는데 벌써 4년째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고환율 고착화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환율이 쉽사리 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고환율이 고착화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환율이 더 오르는 압력을 받으니까 네.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구도 사실 뭐 이렇다는 게 없는 상태인 거죠. 네, 지금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당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대비 높다라는 그런 경계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지난 금통위 때부터 시작해서 물가 설명회에서부터까지 다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신임 한은 총재께서 계속해서 환율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갖고 바라본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코멘트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금리 쪽에서의 변화도 좀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해서는 아마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네. 대응을 좀 고려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환율 그쵸. 계속 고환율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계속 이어지면 우리 생활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값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금값은 또 고공 하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전쟁이 터졌는데 금값이 왜 떨어지냐 이거였는데 그쵸. 이번 전쟁이 중동 전쟁이잖아요. 중동 전쟁이 유가를 올리고 유가가 금리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금리가 인상 기조로 바뀌죠. 그런데 이제 잠깐 이거예요. 그럼 올해 한두 번 올린다는데 뭐가 그렇게 영향을 주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미래를 프라이싱해요. 뭐냐면 연준은 현재 3.5인 금리를 네. 올해는 연초에는 3% 정도까지 낮춘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한 두 번 올린다는 얘기는 한 4%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번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3%까지 내릴 거라는 걸 본 게 쫙 돼가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의 시장 칼라의 변화잖아요. 이런 것들은 금시장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요,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디베이스먼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 기대로 올라왔었던 그런 자산들, 네. 금과 같은 자산들이 많이 고전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건영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6월 25일이죠. 예. 76년 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폐허가 될 뻔했던 우리 자유와 땅을 지켜낸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 번영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강력한 안보가 곧
경제의 뿌리임을 되새기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